안녕하세요. 오늘 서양민사전 제 3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주제가 우선 기약 추상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절대주의도 볼 것이고요. 뭐 같이 있긴 하지만 말레비치 겸사겸사 볼 것인데, 우선 뭐 순서대로 본다면은 기하학적 추상이 이제 중심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몬드리안도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식주의의 기본 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원주의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바로 보시죠. 페이지 수는 85페이지네요. 그 전에 뭐 기하학기나 뭐 기하학 양식은 안 하느냐, 이거는 별로 앞에 거랑 굉장히 중복이 많이 돼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주목되는 것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시간상 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건 제가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순서대로 보시는 분도 있고, 뭐 본인이 원하는 것만 집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목을 적어놨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지금같이처럼 이제 뭐 기하학적 추상을 한다고 해서 기하학적 추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여러 가지 유파들, 이런 것이 중요해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제는 뭐 제목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빨리 넘겨서 보시고 이게 볼만한가 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 추상 85페이지 보시면 정의부터 볼게요. 정의부터 보시면 기하학적인 형태들과 강렬한 원색.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기하학적 형태들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원색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렇죠. 우선은 볼게요. 강한 원색의 색상들로 구성된 비대상적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대상적이라고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게 비대상부터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구분은 해야 돼요. 이걸 정의로 해서 머릿속에 쏙 박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몬드리안 같은 경우 비대상에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하학적 형태들 기본으로 합니다. 기하학적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원색적인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 기하학적인 것은 아무래도 잠깐 이거 뭐 좀 설명을 하면서, 자, 기하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입체파예요. 근데 이제 입체파 그 이전에는 뭐, 이제 후기 인상주의, 세잔이 있겠죠. 근데 우선 입체파의 기하학적 추상의 이제 어, 대상을,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구성하게 되죠. 이건 이제 거의 뭐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대상을, 이제 이것도 뭐 사실은 대상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대상에서 시작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대상을 가지고 분해해서 그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재구성한 거는? 결국 대상의 근원. 대상의 근원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흔히 이제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근데 이 이체파가 이제 기하학적 추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하학적 추상에서의 그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기하학적 추상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가 있고, 절대주의 이제 말레비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주의 다음에 그 다음에 몬드리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절대주의의 말레비치는 기본적으로 비대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비대상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절대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절대 감성이라는 건 감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기하학적 추상은 감정을 엄청 배제하거든요. 근데 감정 안에서도 절대적인 순수 감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감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선택을 해서 그 대상이 이 사람은 이제는 뭐 사각형을 선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도 대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기하학 추상회화는 20세기 초 러시아 말레비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그 말레비치하고 이제 절대주의의 이제 회화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우선은 기하학적 요것만 적어 놓죠. 우선은 몬드리안, 그러니까 말레비치가 먼저인데 1915년이에요. 근데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1917년이죠. 그러니까 몬드리안보다 좀 더 일찍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회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몬드리안 역시 신조용지라는 기하학적 추상회화를 창조를 하게 되는데, 이 두 화가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화가들은 현실 세계에 대한 연상이나 은유적인 암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게. 현실 세계에 대한 연상이나 은유적 암시라는 것은 무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형식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어떤 사소한 어떤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제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대한 연상이나 은유, 암시 없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명료한 조형 요소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형 요소들만 이루어진 이성적인 회화적 구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변천 보시면 기하학적 추상은 이후 특히 파리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에 결성된 원가 사각형 그룹이 있대요. 원가 사각형 그룹? 요거 이따 볼게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봐야지. 그래서 원가 사각형 그룹과 1931년에 결성된 추상 창조 그룹. 그러니까 원가 사각형 그룹이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추상 창조 그룹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됐고요. 기하학적 추상은 1945년 이후에 화가의 제스처 중심으로 중시하는 추상 표현주의 회화에 점차 밀려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추상 표현주의가 왜 등장했어요? 기하학적 추상에 반대해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떨고 나오는 이제 원가 사각형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별거는 아니고요. 궁금하니까 보는 거야. 우선 여기서도 이제 체크해야 할 게 뭐냐면, 우선 볼게요. 원가 사각형이 이제 그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르라든가 토레스 가르시아에 의해서 1929년입니다. 29년에 파리에 설립된 추상미술을 옹호하는 그룹 및 전기 간행물 명칭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까에선 그 그룹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세포르는 새롭게 전개되는 추상미술을 열렬히 지지하는 작가이고, 또 비평가였대요. 그래서 몬드리안의 작품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몬드리안이 제일 유명하죠. 우크라이나 화가 토레스 가르시아는 클레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1924년부터 32년까지 파리에 살았고, 그 후 몬테비데오에서 그 세르크레 카레의 그 발행을, 그 책을 또 그냥 간행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는 다소 신비주의적이고 적으로 추상미술 속에서 말로 인간의 유격과 지식이라는 방해물로서 도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소한 어떤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한 감각의 상태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파리의 추상주의를 확립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원가 사각형 그룹은 몬드리안의 성명서가 포함된 동명 잡지에 실리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3갤러리에 열린 1930년 4월 전시를 통해서 칸디스키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추상과 구성주의 작가들이 직결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칸디스키가 기하학적 추상 이런 데서 왜 만나냐는 거죠. 이게 참고적으로는 이 칸디스키가 표현주의잖아요. 원래 표현주의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근데 칸디스키가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 교수로 일했어요? 바우하우스에 일하게 되죠. 이제 바우하우스 일기만 해도 안 그랬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음악적 리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색으로 음악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해서 감정을 주조했다면, 이 사람도 이제 특징이 뭐냐면 비디에상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감정.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우리가 바우하우스 2기 때,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중반, 1920년대 중반에서 거의 그 후반까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하우스 2기 때 기능주의로 바뀌잖아요, 바우하우스가. 그러다 보니까 칸디스키도 기하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도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반데스부르크의 그 엘리옹이 구체 미술을 주장하면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세포로가 병약해지면서 뭐 활동이 중단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마지막에 국제적인 추상파 결집 기치로 한 추상 창조 그룹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까 이제 사전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말레비치를 좀 볼게요. 말레비치가 있는데, 말레비치 우선 상징주의가 나오네요. 상징주의와 그 다음에 입체 미래주의를 거쳐가지고 그가 절대주의의 회화라고 명명했던 최초의 기하학적 추상 미술을 창안했다. 자, 그러면은 상징주의?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에서도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말레비치가 아무래도 감정에서 시작을, 절대 감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상 세계에 넘어, 여기서 보면 현상 세계에 넘어 그가 역동적인 에너지로 표상했던 근원적인 실체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형상 세계에 넘어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 절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절대 감성의 그 너머의 어떤 절대적 어떤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눈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 뭐 이제 뭐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렇게 뭐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연 세계에서 못 만드는 게 사각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각형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가시면 요거는 25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중간에 들으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순서적으로 하긴 하지만 연관된 건 뒤에서 끄집어서 미리 봅니다. 연관해서 보시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200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07년에서 1909년 러시아 상징주의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1910년에 11년에는 곤차로바와 그 다음에 라리오노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의 전통의 뿌리박은 원시주의로 이행하여 향토적인 모티브를 과거 이코나와 유사한 양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이코나 유사한 양식. 이 사람은 그래서 구상작품도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코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주의 회화도 이코나와 같은 형식으로 뭐 벽에 걸고 그런 의미적인 걸로 치부한다.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후 프랑스 큐비즘을 접하게 되면서 입체와 미래주의 양식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그는 이 양식을 탈논리주의 철학과 결합해가지고 기존의 논리적 세계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비논리 질서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크루초니크와 그 다음에 마추신과 함께 미래주의 오페라 태양에 대한 승리를 제작하면서 무대 장치도 뭐 하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시면 이후 이어지는 다양한 원색의 기하학적 형태들이 역동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진 회화들을 통해서 그가 역동적인 에너지로 표현했던 실제 참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 볼게요. 1927년에 다시 회화로 돌아와서 29년부터 형상회화를 다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코나와 유사한 방식으로 숭고하게 연출된 농부의 이미지를 주로 그리죠. 우리가 이제 절대주의 회화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구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보고 넘어간 거는 뭐 절대주의 선언문도 있고, 근데 그걸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볼 건데, 자, 검은 사각형 작품이 있어요. 그 흰 바탕에 검은 사각형 보시면 돼요. 제가 미처 도파 뭐 아시죠 다. 그래서 검은 사각형인데 1915년입니다. 이 작품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작품입니다. 전시실의 동편에 이코라처럼 걸려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마치 러시아 정교의 가정에 걸리는 종교적인 성상을 영상시켰다. 이렇게. 그래서 15년에 입체파의 절대주의로 라는 선언을 발표하고 구상적인 요소를
제거한 순수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스크바에 열린 전시회에서 말레비치가 추구한 절대주의를 구현한 검은 사각형, 나중에는 검은 사각형에서 흰 바탕에 흰 사각형을 또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색을 넣고 이제 항공주의 사진처럼 그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예술 양식 보시면은 절대주의화가 미술을 환영으로 보는 개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하나의 기하학적인 형태의 하나의 색만을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상미술을 부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화가 말레비치는 미래주의와 입체주의를 포함해서 다수의 유럽 미술의 운동들의 영감을 받아 작품을 제작했으나까지, 그러면 대체적으로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독특한 양식으로 유럽 추상 미술의 발전에 있어 중대한 공헌을 했고요. 15년의 말레비치는 순수한 단색의 배경이 원이나 사각형 또는 십자형 등의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만을 남겨두고 이를 제외한 인식 가능한 형상의 흔적들을 모두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도형만 남겼기 때문에 대부분 뭐 조형사 원리로만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아니고 648페이지 보시면 절대주의까지 보고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절대주의. 어이구, 벌써 17분이 넘어가네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면은 좀 부담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특징의 보시면 말레비치 191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몬드리안이 1917년이었죠. 그래서 몬드리안이 후배예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마지막 미래주의전에서 처음으로 검은 사각형을 비롯한 자신의 기하학적 추상회화를 발표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하학적 추상의 미술에 관한 이론서를 직접 저술해서 이 전시회에 발간된 작은 소책자 큐비즘과 미래주의, 제가 이걸 왜 읽냐면, 그래서 큐비즘과 미래주의에서 절대주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그 뭡니까 전시의 명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소책 뭐 이게 책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빗대어 가지고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기 시작한 거야. 1922년에 출판된 절대주의 비대상성 혹은 해방된 무 해가지고 27년에 독일 바우하우스 총수에 출판한 비대상적 세계 등을 비롯한 그 여러 출판물을 통해서 절대주의의 미술이론을 대중에 소개를 했대요. 이러한 이론서를 통해서 그는 절대주의 회화를 모든 물질적인 목적과 제한적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대상성,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절대주의회를 모든 물질적인 목적이라든가 제한적 내용이라든가부터 자유로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고자 한 거잖아요. 벗어나고자 한 거니까 비대상성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물질적인 목적, 그림에 대한 어떤 목적성, 그 다음에 재현적으로 우리가 상징적 의미 이런 걸 다 배제시켜 버린다. 그래서 비대상성의 표명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는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세계의 모습은 인간의 인지구조에 기인한 실제와 다른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프로이드는 아니고 뭐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서 이제 이데아, 우리가 이제 이데아에서 이게 현실 세계를 이제 모방으로 보잖아요. 이데아가 현실 세계를 모방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대상의 세계 모습은 인간의 인지 구조에 기인한 실제와 다른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실제는 이와 다른 역동적 에너지로 예지력을 가진 인간의 감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절대 감성이에요. 이것을 줄 쳐놓은 것을 절대 감성,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대상세계의 재현에 기반을 둔 전통미술은 허상을 재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절대주의 회화를 통해서 전통미술과의 철저한 단절을 표명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검은 사각형입니다. 흰 바탕 위에 검은 사각형. 1913년. 근데 여기서 이제 1913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막 하는데, 사실 공식적인 건 1915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조현상이 일어난 건 사실 그렇게 따지면 1912년이죠. 구성주의랑 같이. 작품 영향, 최초의 절대주의 회화의 말레비치는 검은 사각형에 우리가 지각하는 대상세계가 환영임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이후 작품들 속에서 다양한 원색의 색면들, 여기서 원색의 색면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감성을 표현하는 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동적 배열은 화가가 감지한 실제, 즉
역동적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자꾸 에너지 하는데 에너지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상이 실제 모방이나 어떤 대상을 표현한 것은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감성을 통한 우리가 이제는 그 대상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그 동적인 요인도 거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원색의 생면들, 그래서 이후 작품들 속에 이후 작품이 나오죠. 이후 작품들 속에 다양한 원색의 생명과 역동적인 배열은 화가가 감지한 실제 역동적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는데, 이거 굉장히 말레피치가 되게 후회를 했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절대적 감성을 추구했다가 갑자기 항공사진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그 아래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도형들을 나열을 그리게 되고, 그게 이제 역동적인 사선으로 막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작품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기하학적 추상 회화는 많은 다른 러시아 화가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뭐 로드체코나 뭐 등등 줬다,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쵸, 오늘 기하학적 추상의 근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 추상에서 몬드리안을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뭐 입체주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기하학적 추상에서 1915년에 말레피치 절대주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17년에 몬드리안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다 아까 설명을 했지만, 가장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후기인상주의의 세잔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립시킨 사람들이 이제 입체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단편적으로 그냥 뭐 기하학적 추산 순서 나왔다고 해서 기하학적 추산 한번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중요한 그 사조까지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잠깐 쉬었다가 교과서. 이 교과서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안 나는데, 제가 오직하면은 수요일 날 수업 끝나고 집에 안 가고 저녁에 남아가지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영상을 또 찍습니다. 지금은 좀 그 수업 바로 전에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상은 뭐, 좀 짜투리 영상은 또 학원에서 찍을 수 있고요. 어쨌든 꾸준히 보시고요. 오늘 올해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으면은 좋다고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참 좋더라, 이렇게도 얘기해주면 내가 좀 힘이 나지 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